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저는 무식이라는 말을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해서나 폄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적인 단어로서보다는 제가 보는 대상에 대한 냉정한 관찰과 진단이라는 측면에서 사용하곤 합니다. 반대로 유식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알미란 건 애초에 끝이 없는 거라서 알미 없거나 부족한 상태로서의 무식은 있을지언정 알미 있고 충분하다는 뜻의 유식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쓸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무식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그냥 알미 부족한 상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무식하다고 욕먹을 일은 절대 아니지만 무식한 자가 스스로의 무식을 모르거나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를 아는 척하거나 심지어 무식의 토대를 두어서 주장하고 실천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나쁜 일까지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온라인 환경이 조장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반지성주의인데요. 그게 바로 정확히 무식이 자랑인 줄 아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다면 그저 무지성 정도로 끝나겠지만 무식하면서도 스스로 무식한 줄 모르고 그런 무식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함으로써 지성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게 바로 반지성주의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반지성주의의 전조 가운데 하나가 역사 수정주의의 탈을 쓴 역사 부정론이고 대안적 과학의 탈을 쓴 과학 부정론입니다. 초대석으로 꾸려지는 오늘 정준이의 논은 바로 그 반지성주의의 전조 증상인 역사 부정론을 다룹니다. 정준이의 논 34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역사에 관련해서 보는 사람을 아주 기가 차게 만들었던 최근의 몇 가지 인물 그리고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직접 역사를 다루는 인물로서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의 발언입니다. 그는 지난 8월에 열린 광복 80주년 결의의 빛 기념식에서 광복을 세계사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면서요.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역사 전쟁을 끝내고 통합을 이루자고 또 말했죠. 광복의 의미에 대한 자신과 같은 뉴라이트적 해석을 다양성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통합이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무려 독립기념관의 수장이 80주년 광복절에 한 말입니다. 이런 모멸스러울 정도의 역사인식과 그의 토대를 둔 궤변은 필경 보수를 참칭하는 정치 세력에게 아주 일반화된 신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잔동혁 대표가 이승만 신격화와 4.3 제주 폄훼를 목적으로 했던 다큐 영화 건국전쟁 제2편을 보고 나서는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며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입틀막이라면서요. 오늘날 체제전쟁은 역사전쟁과 문화전쟁에서 시작된다고도 했죠. 관점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의 무식함의 토대를 두고 있으니 관점이라고 해서 모두 다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실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관점은 기껏해야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 발언자가 알고 말했을 리도 없겠죠. 세 번째 장면은 며칠 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수험생대 사랑의 역사 강사에서 별안간 극우 유튜버가 된 전한계 씨를 가리켜서 역사학자 E.H. 카에 비유하면서요.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고 하죠.
그가 이 발언을 했던 건 국민권익위원회 간부들을 모아놓은 회의 자리였다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묻자 위원장은 답을 회피하고 부정했는데 당시 배석했던 간부들은 자기가 그런 내용을 들은 적 있다라면서 우르르 손을 들었죠. 그나마 앞에 말한 두 장면의 두 사람보다는 다소라도 수줍게 뻔뻔해서 조금 나았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세계 역사학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보면 감히 전환길 따위에 비유하는 건 치욕스러운 일이죠. 엄밀 역사학의 관점에서 전환길이 보여줬던 무식, 또 그 이상의 무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가능한 발언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뉴라이트적 역사인식, 정확히 말하자면 역사인식도 아니라 무식의 기초를 둔 역사 왜곡이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게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해서 역사 전쟁을 이젠 끝내보자고 말하는 것 같지만요. 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전쟁, 그 역사 전쟁을 벌여놓곤 끝내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싶은 거죠. 자신들이 참조라는 영화의 이름을 굳이 건국 전쟁이라고 붙인 이유도 아마도 거기에 있을 테니까요. 도대체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무식하면서도 뻔뻔한 걸까요? 아니, 무식하니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뻔뻔함과 만용에는 무식 이상의 배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익이죠. 역사적 사실과 거짓, 온당한 관점과 부당한 관점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관점이라고 포장해서라도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인 이들은 무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참히 역사가 훼손되고 부정당하는 현실이 평생 역사학자로 살아온 이에게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다가올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역임하고 역사 대중화의 초행길과 함께 정도까지 걸어오신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주진호 명예교수를 논객 여러분 앞에 초대합니다. 네,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명예교수시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도 지내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번 뵀습니다만 매번이 달랐습니다. 한 번은 토론이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세미나장 4.3 가지고 다루는 것이었었고 이제 오늘은 인터뷰처럼 이렇게 모셨는데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주준영 선생의 또 개인적인 형제 관계 이슈도 하고 그러셨어요. 유명한 집안 분들이신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라도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처음에 꺼낸 게 뭐 전환길이니 뭐 이런 김영환이니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뭐 입에 참 이렇게 몰려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좀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시쳇말로 하면 뉴라이트 담당 일진으로 계셔 오셨잖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뉴라이트를 담당하는 인물로서 이렇게 부상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보다 좀 일찍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살에 교수가 돼서 41살에 제가 정교수가 됐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훨씬 더 정말 유리한 환경 속에서 여유가 있으시네요.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런 역사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역사학계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아니죠. 바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위 우리 사회에서 소위 뭐 우파라고 얘기하고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나간 거죠. 그런 조건들을. 이제 그럴 때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좀 그런 거를 이제 대응을 하면 그들을 오히려 키워주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소극적인 분들이 많았고 또는 이제 앞에 나서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시간 강사하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교수까지 되고 학장까지 하고 있는 제가 나서는 게 저를 이렇게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나섰다가 뭐 많은 불이익도 받고 했지만 저는 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으로 보나 급으로 보나 이제 그래도 좀
담당하는 그 네. 역사학자가 되기에는 그래도 뭐 나름 최적의 조건이었던 셈인데 불이익은 어떤 걸 당하신 건가요? 불이익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의 아하. 첫 이제 그렇죠. 공식 패널로 네. 해서 첫 녹화까지 마쳤는데 그게 이제 불방이 됐죠. 네. 주준호 교수 출연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로 해서 그래서 아주 제가 한 2회분까지만 하고 예.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게 이명박 정권 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직접적인 그때가 이제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예, 있을 예, 때였거든요. 예. 그때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는 뭐 저기 고엽제 전우회가 예. 학교까지 다 쳐들어와서 네. 위협도 했죠. 예. 뭐 심지어 저희 집 앞에까지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예.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화형식도 당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 학교에만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별로 뭐 그런 일을 겪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예. 학자가.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을 여러 번 이제 겪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뭐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제 역사학이 뭐 진보 역사학, 보수 역사학이 있다거나 뭐 좌파 역사학, 우파 역사학이 있다기보다는 뭐 좀 더 실증사학에 가깝거나 좀 더 민족사관에 가깝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차이이고 네. 사실 전반적으로 역사학계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고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게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게 아니라 엄격하죠. 네네. 근데 이제 싸움을 걸어온 건 사실은 느슨한 촉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역사학의 전공도 아니고 네네. 그냥 새로운 해석이랍시고 이제 가져온 걸 가지고 싸움을 걸어온 건데 이 점잖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개싸움을 하기 싫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 어떤 의무감 같은 것들이 좀 작동하셨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이제 언론에서는 항상 이제 그런 어떤 분쟁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이 생기면은 굉장히 흥미를 갖고 달려들거든요. 예. 그럼 이쪽에서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대응을 잘 안 해요. 안 하죠. 학자들은 학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이렇게 바깥에 막 드러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논란이 되는 거 싫어하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나서면 또 그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게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응을 잘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고 그거는 지식인으로서 역사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필요한 만큼 뭐 신문에다가 칼럼을 쓰기도 하고 방송에서 토론 나오라 그러면 나가기도 하고 가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특히 그것을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도 있지만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야당이죠. 지금의 국힘의 이제 전신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소위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뭐 교과서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이제 그런 공세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실체가 뭐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뭐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이들이 이제 우리가 대중들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은 역사학계 내부에서 뭔가 막 이른바 진보보수 논쟁, 그러니까 뉴라이트와 아닌 쪽의 논쟁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역사 바깥에서 이제 그냥 쭉 밀고 들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정권 내지 정당을 물고 들어오고 특히나 교과서 문제를 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세력이 어느 정도의 기반과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사실 그들이 예. 뭐 정당이라든가 정치 세력 그리고 이제 언론에 보수 언론에 예. 뒷받침이 없었으면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저는 세력이라고 예, 보지 예. 않았어요. 제가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 예. 그들의 활동 자체에도 그렇게 대단한 활동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수 언론이 엄청난 띄워주죠.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마치 역사학계와 1대1의 예, 예. 맞짱을 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 포럼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예. 검인정 교과서죠. 그걸 이제 대대적으로 공세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 그 공격의 대상을 받았던 게 소위 이제 금성 출판사 교과서였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당시 이제 다른 출판사의 대표 집필자였지만 제가 쓴 책은 별로 그런 공격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게 금성 출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서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금성출판사 대표 집필자로 착각하시는 예. 분들도 있을 정도였는데 예. 사실 그 교과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 사람들을 보면요, 소위 자기들이 이제 뉴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사 학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뭐 역사학자가 몇 명 있지만 다 서양사 한 사람들이었고, 경제사나 주로 이제 뭐 정치학, 경제학, 이제 사회과학 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뭐 대한교과서, 그렇죠. 한국 근현대사라는 걸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난 거죠. 이들의 실력이라는 게 다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가 너무나 많고, 뭐 역사관을 떠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대한교과서라는 것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예. 말하자면 임의로 만든 예. 거예요. 거민정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책은 절대 거민정을 통과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쓸 수가 없죠. 제가 나중에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많이 봤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제가 이영훈 교수와 예. 한번 다른 이제 토론장에서 만나서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책이 많이 나갔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좀 많이 나갔는데 역사학계에서 대대적,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만 그 책에 대한 이제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판매가 대단히 부진하고 말았다. 예.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비판은 뭐 대단히 하는 것처럼 했지만 막상 그러면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는 그건 아주 너무나도 부실한 예.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예. 난 거죠. 애초에 이제 물고 들어갔던 이제 금동 교과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결국은 좌파적 사관을 가진 쪽이 민족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과잉한 이념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하고 국가를 부정했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맞습니다. 걸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갖고 나온 사람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전략을 쓴 거긴 한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실력이라든가 뭐 사료적인 토대라든가 어떤 학계에서의 네트워크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등한 비판인 것처럼 새를 만들어서 언론의 등을 업거나 정치권의 등을 업어가지고 그 이쪽의 판도를 좀 바꾸려고 했던 그런 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시도는 비교적 그 성공적으로 진압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불씨가 크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네, 처음에는 이제 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이제 공격하는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왔다가 아무리 공격을 하지만 이 교과서는요 거민정 교과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거민정 과정을 통과한 교과서예요. 네,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나라 이 교육부 관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요 교육부 장관이 발행하는 겁니다. 예, 예, 예. 말하자면 거민정 과정을 그러니까 교육부가 승인한 교과서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승인한 교과서가 좌편향 교과서라는 공세에 예, 가세를 해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교육부 관료들이 예를 들면 저한테 어떻게 뉴라이트 쪽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예,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 근현대사 분과의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위원회.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거의 대표인데 저보고 지금 교육부 관료들이 좌편향 역사학자라고 하는데 가세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 그런 게 됐는데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네. 나니까 이제 그 공세가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예, 예,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모든 학교는 그 교과서 중에 한 권을 채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대한 교과서를 만들고 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택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검정을 앞당겨서 다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쓴 책을 하나 끼워 넣어서 검인정을 통과하고 그 책을 이제 대대적으로 밀어서 채택률을 높이려고. 그게 바로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완전히 참패했죠. 예. 아주 뭐
전국에서 한 학교가 채택을 했으니까. 그게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도한 것이 국정교과.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모든 교과서를 자기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참패했죠. 박근혜 때 참패한 네, 거죠. 박근혜 때 참패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에 예, 그렇죠. 탄핵에 포화선이 됐죠. 예. 한 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시도를 했죠. 한국 뭐 교육 평가원이라는 정말 전혀 그 자격이 안 되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완전히 참패했고 최근에 아마 그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격이 없는 출판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출판계조차도 실제로 대형 출판사들을 교육부 고위 관료가 접촉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출판사의 편집진들이 이거 냈다간 우리 출판사 이제 죽는다. 그래서 다 반대하니까 결국은 이제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출판사에서 이제 그걸 냈다가 그것도 다시 또 참패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그 흐름이 뭐 리박스쿨까지 지금 이제 가고 있지만 어쨌든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를 바꿔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겠다는 시도는 지금까지는 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그 현상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아마 이제 국민들의 경우에 마치 비등비등한 뭔가 싸움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 뭐 교과서 문제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제 이른바 우파에 속하거나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말하는 주장을 받아들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이제 바꿔놓은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야당 대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나서 가지고 마치 주창하는 듯한 역할을 하고 게다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제 기념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식의 그 공공연하게 뉴라이트적인 그런 식의 언급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인물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앉잖아요. 네. 이름으로써 이제 마치 겉보기에 보면은 대단한 세를 얻고 있고 그게 대단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걸 지켜보시는 심정은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예. 뭐 그동안 20년 동안 지켜봐왔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온 셈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창기에는 네. 사실 이제 예를 들면 뉴라이트 쪽에서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거를 사실 보수 세력들조차 받아들이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했어요. 이건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근데 지금은 마치 그걸 얘기해야 보수인 것.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네. 말하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화가 돼 버린 거죠. 저는 예를 들면 교과서 포럼이든 어느 뭐 뉴라이트든 예를 들면 학문적인 토론을 하고 학문적인 주장을 하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뭐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역사학계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물론이죠. 네.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똘똘 뭉치게 만들어 네.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근데 역사학자가 만약에 네. 그쪽의 입장을 뭐 받아들이는 것처럼 했다가는 이건 완전히 뭐 좀 사문난적당.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화를 시켜버림으로써.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뭐 역사 교과서가 완벽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뭐 역사학계가 이루어놓은 어떤 연구가 뭐 영원 불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롭게 해석돼야 되고 계속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예. 이것이 이제 정치화가 되고 이거를 이제 그것도 뭐 정당이 그거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이거는 그 세력이 엄청나게 이제 확산이 되고 말하자면 이제 과거에도 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8.15 날 일장기를 뭐 네, 예.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보수임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 중 가운데서 제가 아주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들의 이 생각이 뭔가를 많이 생각해 네. 고민해 봤는데
바로 이들은 겉으로 보면 이념 공동체죠. 뉴라이트, 네. 뭐 보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념 공동체가 아니고 이익 이익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뭔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있을 때는 갑자기 반짝 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 사라지거나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면 예를 들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는 내 소신이면 내 이념이면 꾸준하게 그걸 계속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하질 않아요.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이번 뭐 최근에 이제 교과서 나온 거에서도 거의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제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국정감사나 뭐 이런 데 나와서 네, 네. 당신 뉴라이트냐고 그렇죠. 질문하면 다들 아니래요. 아니래죠. 그러면 말하는 건 뉴라이트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뭐 아까 얘기하신 뭐 김병석 예.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 뭐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미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내세웠다가는 정치적 생명이라든가 학문적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을 갖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예, 예. 내가 그것이 정말 신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나는 뉴라이트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토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는 뉴라이트랑 똑같이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건 너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파괴된 측면들이 뭐가 있다고 보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인물들, 반인권적인 인물을 앉히고 독립기념관장을 독립을 부정하는 사실은 이렇게 인물을 앉혀놓고 이게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하고 정반대되는 기관 파괴적인 인물들을 이제 앉히잖아요. 이거는 조롱하고 이제 사실은 좀 모멸시키려고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그 정도 인물이 그런 기관의 장으로 가는 것은 좀 금기시되거나 적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어가 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예.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 그쪽에 오히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들이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라도 이제 해야 그래요, 돼요. 예, 예. 예를 들면 언급하신 김영석 관장 같은 네. 사람은 제가 어쨌든 역사학자로서 뭐 40년 이상 네, 네. 살아왔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독립기념관장이 예. 됐다고 했을 때 예. 이런 사람이 있었나 역사학계에?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어도 그 독립기념관장은 과거에 어쨌든 독립 그 투사의 후손이거나 예. 늘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전임 관장님이 처음으로 이제 역사학자 출신, 독립운동사 전문가. 누구나 다 아는 분입니다. 그분. 그래도.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떻게 저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우선 독립운동사 전문가라고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예.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 그러면 적어도 좀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앞으로 좀 배워가면서라도 열심히 잘해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일제의 한국의 국민들의 한국인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든가 이번에도 이제 예. 독립이라는 것이 연합국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는 물론 하나의 역사학자로서 네, 자기 개인적인 소신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그야말로 독립기념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 우선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그 자리에 설령 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빨리 좀 거기서 이제 물러나야 할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한 그런 심정이에요. 예.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회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랑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관의 장들을 전부 다 그런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임기가 아직 남았다는 이유로 예.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역사랑 관련된 이 현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예요. 아직도 그렇죠. 뭐 거기다가 뭐 아까 진화희 위원장 예. 얘기 잠깐 이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 뭐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역사랑 관련된 기관들이 지금 이런 형편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없는 것인가. 예.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는데 그나마라도 내세울 사람이라도 있으면 네. 살짝 자기들의 맛에도 좀 충족시키면서 역사학계라든가 역사계에 그래도 뭐 반발은 있더라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인물로 했을 텐데 그조차를 세울 수가 없었으니 네. 아무런 관련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앉혀서 그냥 그 부분을 파괴시키는 일만 맡긴 이런 지금 예를 들면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을 예. 그 하고 있는 사람은 영국사 전공자입니다. 예. 아니 동북아 역사 문제와 영국사 전공자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동북아 역사 문제를 담당할 학자가 없다고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동북아 불구하고 역사재단은 그 동북공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그렇죠.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네, 뭐 일본 교과서 예. 왜곡 문제, 독도 문제 예.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천연 전공과도 무관하고 정말 뉴라이트 자기는 항상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지만 뉴라이트를 항상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뭐 수준이 뭐 40년대 영국인만도 못하다는 그런 예. 그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동북아 역사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첨예한 그렇죠. 역사 문제를 국제적으로 예,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런 식으로 다 망가뜨려 놓다 보니까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정말 제대로 재건을 해 나갈지 또 한번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그 소모적이고 그리고 뭐 예산도 예산일 것이고 그걸 다시 또 바로 잡아야 돼. 예.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조직이나 그 인력들의 상처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생길 테고. 결국 뭐 사람 이제 정권 바뀌는 때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무력한 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동일한 계위에서 얘기하면 안 되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또 그러니까 당신은 이쪽에 정권에 충성한 교수라서 이런 자리 하나 얻는 거 아니야. 당신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막 이런 식의 약간 발목 잡기랄까 반발 이런 거 있었지 않았나요? 네, 굉장히 강했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과서 관련해서 여러 토론이라든가 뭐 기고라든가 또 이제 대표 집필자 네. 역할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세워서 뭐 그 당시 뭐 보수 언론이나 뭐 요즘 뭐 한참 이재명 정부 지지한다고 하는 조갑재, 정규재 이런 사람들 뭐 전원책 이런 사람들 다 나섰죠. 예, 예. 그래서 뭐 저의 임명을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역사학계에서는 단 한 분도 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어요. 예. 다 제가 할 역할이라고 다들 생각하셨고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고 제가 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런 이제 처음에 이제 직무 수행 계획서를 처음에 이제 제출할 때 그거를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 90%는 달성하고 나왔더라고요. 예. 네. 그것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위치도 사실 되게 좋고 네. 요즘에 그 건물도 사실 잘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연원이 원래는 뉴라이트 기관으로 시작됐다라는 설이 있던데 그게 진짜로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그 자리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네. 광화문 나오자마자 첫 번째 그런 자리를 박물관을 한다. 네. 이거는 정말 박물관이 그렇게까지 무대받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한 부처를 옮기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교과서를 통해서 자기들의 역사관을 주장하고 압력을 가하려고 해도 역사학계가 한테 통하지가 않으니까 예. 말하자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자기들의 역사관을 직접 홍보 전시. 교육하고 예. 전시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거기에 사실은 한국사 학자들이 현대사 전공자들이 아무도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뭐 학예사들 중에서도 역사 전공자가 얼마 안 돼요.
역사 박물관. 네, 네, 네. 그럼 영어로는 이제 국립 현대사 박물관. 네, 네. 말하자면 그런 기관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앞에 이제 그 3, 4층은 이제 층고도 좀 낮고 좀 어두컴컴해요. 그러다가 이제 5층에 올라가면 뭐 층고도 2층을 복층으로 해서 아주 밝아지죠. 밝은 대한민국. 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한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계에서는 아주 외면했고 아주 비판했고 뭐 아주 논란이 많았었죠. 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그것이 정부 수립 이전의 역사는 일단 빼고 네. 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밝게 이게 얼마나 이를테면 이승만의 업적이거나 뭐 박정희의 업적이거나 이런 건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네. 애초에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제가 간다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이 박물관을 바꿀 거라는 게 그렇죠. 전제가 된 거죠. 예. 제가 사실 처음에 가서 이제 상설 전시를 개편하겠다, 전면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인 좀 반발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 관장으로 온 이유는 여기 상설 전시 개편하러 온 거다. 그걸 할 수 없다면 내가 못하러 학교를 휴직하고 여길 와 있겠냐. 나는 학교가 더 좋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당시 청와대나 뭐 국회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협조해 주시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설 전시를 전면 개편하고 나올 수가 있었죠. 네. 그럼 기존에 있던 전시는 뭐가 문제였고 새로 바꿈으로써 뭔가 의미 있게 된 거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항상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제 개인의 역사관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학계의 중론과 통설에 입각한 전시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형 있는 역사를 많이 추구를 했죠. 예. 그리고 상설 전시에서 이 역사관의 규모를 좀 축소하고 지금 이제 거기 4층에 가시면 거기다 이제 제가 체험관이라는 걸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요즘 가니까 완전히 핫플레이스가 네, 있어요. 예, 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예를 들면 정권이 생각하는 역사관을 주입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공간. 그리고 사실은 나랑 좀 생각이 다른 전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나름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공간. 그런 길을 바랬고요. 네.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데가 좀 와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느껴보고 그런 공간이 돼야지 그냥 전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유물들 그것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고 가는 공간이 되면 안 되겠다. 그걸 제가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현대사를 근현대사를 좀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떤 시련과 역경을 딛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예. 근데 그전에는 이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제주 4.3이라든가 뭐 광주 5.18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대단히 없거나 대단히 부족하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보여주지 않고 그 우리 역사의 이제 밝은 측면만 이제 강조하려고 했다면 저는 그거를 좀 이제 균형 있게 예.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설 전시 갖고는 또 부족하니까 예, 특별전이라는 형식으로 제주 4.3 70주년 특별전도 했고 5.18 40주년 특별전도 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좀 균형 있게 바라보려고. 근데 그것을 무슨 정권이 아니라 역사학계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통설과 중론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해야만 그것이 이제 역사 박물관이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그전 것들을 막 보고서 이제 하는 얘기는 아니라서 이건 짐작에 가깝긴 한데 일단 뉴 라이트 쪽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벌어진 근대사를 일종의 자학사관으로 당신들은 보고 있다. 네. 독재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억압받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면 그 공간을 썼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독재 그늘도 있었고 뭐 경제 성장의 어떤 좋은 측면들도 있었고 시민 의식의 성장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서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바꿨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관장으로 불림을 받았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역사 대중화에 상당히 기여한 면이 있으신 분이고 의지가 있으셔서 가시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우선 뭐 교과서 문제 네. 통해서 이제 제 역할을 한 바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좀 30대 초반부터 네. TV 역사 다큐멘터리에 좀 출연을 좀 많이 네. 했었어요. 네. 미디어 친화적인 인물이세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실 한국사 한 사람이지만 예. 아프리카 DR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립박물관을 지어주는 코이카 프로젝트의 예. PM을 제가 맡아서 아. 그 국립박물관이 지금 완성이 됐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감으로써 그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떠났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랄까. 굉장히 현장감이 있으셨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콩고를 6번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박물관은 아주 킨샤사라고 하는 그 콩고의 그 민주공화국의 예, 예. 수도죠. 예. 거기서 아주 그 핵심 요지에 있어요. 대로변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현대식 박물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박물관 만들 때 가장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 게 벨기에였는데, 네, 그렇죠. 벨기에가 이제 식민의 식민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콩고의 중요한 유물들을 벨기에에 거의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반환 요구를 해도 니네는 뭐 반환해봐야 보관할 데도 없고 박물관도 없는데 뭘 반환을 하느냐 이런 식의 태도였는데, 이런 현대식 박물관이 지어지면 수장고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반환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서 저는 한국사를 했지만 이제 어린 시절에 아프리카에 대한 좀 꿈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거를 한번 이제 그런 이룰 수 있었던 예. 좋은 기회가 됐었죠. 그 꿈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제가 예. 위인전을 굉장히 아, 좋아했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가서 활동했던 예. 뭐 슈바이처라든가 뭐 물론 나중에 보니까 뭐 아주 식민주의자 리빙스턴이라든가 예, 예. 스탠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위인전을 보면서 뭔가 나도 나중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국사를 전공하는 학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근데 마침 이제 코이카에서 사실 이제 그 사업을 무상 원조로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코이카가 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이카는 그런 사업을 문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심하고 있던 끝에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게 돼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쟁에서 제가 이제 이기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했던 거죠. 네. 제가 뭐 미디어 전공자지만 학문에 걸쳐 있으면서 또 실제로 미디어 일을 하는 프랙티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사실 알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일찍 교수가 되셔서 정교수까지 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학계에서는 기본 발판을 좀 가지고 계시고, 그 역사 대중화에서 미디어 노출도 좀 있으셨고,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필드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실무를 이제 담당하시는 역할까지 두루두루 이제 하신 셈이네요. 그러면 그 정점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관장을 맡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예. 참 많은 분들이 예. 제가 뭐 적임자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그렇겠네요.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예. 정말 역사학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 뭐 저 혼자 그냥 관장으로 간 거거든요. 제가 뭐 거기에 무슨 기반이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학계의 그 지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 밖에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좀 활발하게 예, 하고 예.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2만 명이 넘었어요. 팔로워가. 예, 굉장히 많이들 이제 호응을 해주시고 계신데 뭐 그분들도 정말 많이들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자랑하실 게 되게 많으신데. 좀 많습니다. 예. 하나만 풀어보시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 제가 가보니까 그 경비 네네. 그리고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렇죠, 외주. 왜 대부분 또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정규직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내가 이분들을 직접 고용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은 하대요. 하지만 박물관 간의 형평성 때문에 예.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 파트에서.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하겠다. 왜 우리는 늘 하향 평준화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데도 따라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어요. 성사시키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노조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에 또 가입도 하고, 예.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그러니까 이제 저 행정 쪽 분들 입장에서는 예. 저 사람 때문에 예. 이 물꼬가 제 말하면 튀어진 거죠. 예. 용역으로 그냥 하면 참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용역회사 사장만 어쨌든 그렇죠. 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이제 뭐 공무원화까지는 안 됐지만 예. 무기 계약직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됐던 것이 저는 굉장히 제가 아주 보람 있는 있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자랑하실 만하네요. 예,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관료들의 저항도 있는 거고 설레 만들기 되게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논란 만드는 거 되게 싫어. 그렇더라고요. 예. 예, 미움받을 일도 하신 거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가능하신 게 역사 대중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되게 일찍부터 활동을 해오셨고 굉장히 신념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보통 기성 역사학자들은 또 사실 잘 안 그러시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또 품게 되셨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내가 배운 지식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그야말로 역사학자들 내에서의 회로 속에 갇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학부생 시절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뭐 문화에 대한 여러 관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예. 자네 같은 사람은 역사학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복학을 해서 공부를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문화적인 활동과 이제 그 역사 공부를 병행을 예. 쭉 해왔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한 2002년 정도에 처음 생겼죠. 예. 시작하게 했을 때 제가 거기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해달라는 이제 요청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인 것 같아서 이제 사학과를 역사 콘텐츠학과라는 이름으로 예. 바꾸기도 하고요. 그 저항도 되게 셌을 텐데요. 사학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 사학과가 폐지될 위기. 아하, 예. 그랬기 학과에서. 때문에 예.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이제 학과가 폐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항상 이게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이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역사 콘서트라는 개념도 제가 처음 시도를 해서 강연과 음악회를 결합한 이런 형태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몇 년 하다가 제가 박물관장 가서도 박물관에서도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사와 대중이 만나는, 그러니까 역사가 학자들끼리의 논리가 아니고 우리 대중들이 같이 공감하고 또 그렇게 같이 생각을 가져 나가야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거지. 학자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 논문만 써갖고는 그건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은 역사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예. 잘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잠깐 그런 말씀 해주시면 제가 매스 미디어에 뭐 잘 맞는다는 예, 말씀들을 친화적인. 하시기도 하고 예. 뭐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박물관장 하던 시절에 이제 공공 역사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확산시키는 이제 공공 역사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 상하탑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대중과 호흡하고 대중이 또 역사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많이 확산돼서 뭐 한국 공공역사협회도 만들어지고 뭐 연구소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역사 대중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역사 컨텐츠라는 사실은 개념도 처음 시작하신 거나 마찬가지고 역사 콘서트 지금이야 되게 일반화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다른 문화 컨텐츠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융합되는 거 만드신 것도 상당히 역점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 역사라고 하는 거 저는 이제 처음 들었던 그런 개념인데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되게 정말 우리나라 사학계의 딱딱한 분위기를 제가 아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해오셨나. 이게 되게 팔방미인이시기도 하면서도 뭔가 운도 좀 되시는 것 같고 뭔가 추진력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쨌든 일찍 교수가 됐고 나름대로 이제 안정이 됐고 물론 제가 41살 때 이제 뭐 정교수가 되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 비지팅 스칼라로 갔다가 또 텍사스의 어스틴에 있는 그 대학에서 1년 동안 영어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걸 학교에서 뭐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뭐 졸업하고 나면 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옛날에 외웠던 거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도 교양 강의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되게 대학에서도 보면 이렇게 시니어가 되어 가면 제일 먼저 그만두는 게 교양 강의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인문학이 침체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인문학 강의를 교양 강의를 해봐야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양 강의는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외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강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 강의는요. 내가 하는 강의를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면 학생들의 책임입니다. 네가 공부가 부족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요. 제일 강의하기 힘든 게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봤는데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 지식이 부족한 아주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역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야 우리 대중들이 좀 더 나은 역사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역사 인식이라는 게 뭐 과거의 사실을 많이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역사를 왜 아느냐고 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현재 어떤 선택을 할까? 이거를 하는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주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이 바쁜 세상에서 과거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알므로써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과거에 살던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왔었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맥락을 찾게 되겠죠. 그 역사 컨텐츠라는 말을 쓰셨지만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진 않았어도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토대가 있어야 뭐 이론도 좀 만들 수 있고 뭔가 분석도 훨씬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되게 무궁무진한 토대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도 뽑아낼 수 있고 어떤 정책적 교훈 같은 것도 뽑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대중들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그 컨텐츠, 원형의 컨텐츠 자체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틀리지 않으면서도 쉽게 전달해 주는가. 이게 이제 사실 학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많이 갖는 접점은 오히려 요즘 역사 스토리텔러라고 얘기하는 심지어 전학희 씨 같은 사람이 이른바 수험생을 가르치던 강사로서 그냥 유명해져서 이제는 유튜버까지 하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있는 인물이 된 이 궤적 자체가 보여주는 바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자로서 보시는 눈으로 보면 사실 불안불안하고 대중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알겠지만 그게 위험하고 이런 관점에서 좋은 역사의 그 틀리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쉽고 의미 있게 알려줄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보시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이런 스토리텔러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시면.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역사학계가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과연 옳은 이야기인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거를 검증하고 예,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잘못됐을 때는 지적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말 섞기 싫어하죠. 네, 정말 그렇죠. 사실 뭐 아까 지금 얘기하신 예. 뭐 전한길 같은 예. 사람은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무슨 역사학에 대한 뭐 논문을 하나 쓴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마치 그야말로 공무원 시험의 인기 강사라고 하는 이유로 그야말로 무슨 역사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뭐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자기를 위한 일이니까. 네, 네. 또 대개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그런 거에 빠지면 더 자극적이고 네, 그렇죠. 더 튀는 행동을 해야 계속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좀 불쌍하지만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가는 길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가 네. 이런 공직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네.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역사학자가 얘기해 주면 따라올까요, 그 사람이? 아마 뭐 그거는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좌파 뭐 그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교과서를 발표할 때 옆에요. 그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고 네. 써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99.9%가 편향이냐. 이렇게 되면 국어사전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통설이죠. 예, 예, 예. 어떻게 통설. 99.9%가 편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바로 자기가 얘기하는 0.1%란 교학사 교과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런 몰상식한 얘기를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전환기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용도 폐기가 이제 곧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학교에서의 역사 공부는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예, 이제 역사 수업이라든가 그런데 영화라든가 예. 드라마로 표현되는 역사 콘텐츠는 엄청 아주 좋아요. 재밌어하고 성인이 되면 또 되게 좋아. 예, 유튜버들도 뭐 굉장히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대중 강연은 제가 이제 정년 퇴임한 다음에 이상하게 저한테 강연 요청이 굉장히 많고 뭐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예, 예. 초청을 해주세요. 이제 교사들이 먼저 들으시고 저를 이제 학교에다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나 영화 암살 밀정, 뭐 그 봉오동 전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 나오는 역사와 실제 역사를 예,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흥미롭게들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꿈꾸는 역사를 허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많이 예. 써요. 그러면 예. 꿈꾸는 역사가 뭐냐? 말하자면 그런 이제 컨텐츠들이죠. 예. 근데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게 이제 사실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많이들 자꾸 허구성만 예,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거는 픽션이잖아요. 예. 컨텐츠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제작이 가능한 그 꿈꾸는 역사, 실제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것을 열어줘야 컨텐츠 제작자들이 다양한 그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 저는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니까 이제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해도 되냐 예,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예.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노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러면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걸 보고 아니면
사전 제작 과정에 좀 참여해서 예. 좀 거기에 자문을 했죠. 자문도 많이 하신 거로. 네, 여러 네. 차례 제가 네.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잘못됐다고 얘기해봐야 안 내려요. 그렇죠. 예.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좀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좀 제작진들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좀 귀찮긴 하겠지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인터뷰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텐데 주준호 교수님이 학문도 잘하시고 실무도 잘하시고 이렇게 미디어도 되게 잘 다루시고 초등학생까지도 만나서 강연까지 하시는 사실 이른바 전형적인 팔방미인 스타일이세요. 아이 뭐 예. 제가 이제 미디어 전공자들은 대부분 이런 팔방미인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을 알아보는 그게 있거든요. 예, 그런 욕망도 되게 중요하고 그 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먹혀버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재미에만 먹혀버릴 수도 있어서. 근데 그거를 정도로 유지하시면서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 성공적으로 가져오신 게 되게 좀 인상적인데 아마 목소리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준호 교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이 중저음의 음성. 특히 모든 남성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음성인데 네. 성악을 하실 뻔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네.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TBC 어린이 합창단 1기 예전 TBC. 예,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그랬고 또 고등학교 때도 남성 사중창단 예. 했었고 대학에 가서도 이제 합창단 했고 뭐 교회 생활하게 되면서부터는 또 성가대 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노래를 해왔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 선생님이 성악가 하셨어요. 예, 저더러 너 한번 성악가 가보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학생 때부터 역사학자가 꿈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동화책보다 위인전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역사학자가 꿈이었고 그래서 저는 역사학을 전공할 거라고 해서 이제 성악가를 가지는 않았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냥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역사학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엔가도 무슨 그 공연이 독창 공연이 있다고 아니요, 들었는데 그 독창은 아니고요. 독창은 아니고요. 합창 공연 있어요. 예. 저희 대학 시절에 예. 저희 이제 동아리죠. 우리 때는 이제 서클이라고 그랬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유일한 이제 합창을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걸 했었는데 그 동문들끼리 지금 모이니까 거의 뭐 70 가까운 분 넘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냥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이 자리를 모실 때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신데 목소리 아껴야 된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공연이잖아요. 목소리를 이렇게 보존하고 아끼는 게. 오늘 무리는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혹시 그 연습하신 것 중에 좀 이렇게 일부라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들려주실 수? 이럴까봐 이제 걱정했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그 여러 곡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Can I Falling in Love라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이제 연습하러 갔는데 그 곡을 첫 연습곡이 그거였어요.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이거는 주진호가 솔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제가 이번에 이제 곡 중 솔로로 앞부분을 하게 됐는데요. 그 밖에도 뭐 좋은 노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은 보호하셔야 되니까. 근데 한 소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무리하신 거죠? 아니 뭐 글쎄 이게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Wise men say only fools blushing,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Shall I stay? Would it be a sin if I can help falling in love with
여기까지만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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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때는 이거보다 아마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뭐 이게 사실 정말 이게 앉아 계신 상태에서 사실 예, 갑자기 하는 게 이게 예. 쉬운 게 아니라서요. 목도 이렇게 네, 네. 클리어도 해야 되고 그런데. 글쎄 한참 거의 1시간 가까이 말한 그러니까. 다음에 노래를 예. 하려니까 약간 목도 좀 건조해 소리가 주셨을 텐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충분히 아주 저는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음성이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 아, 됩니다. 저희 댓글도 엄청나게 반응이 좋다고 지금. 진짜 시킬 줄 몰랐습니다. 한밤의 기호광, 뭐 음색이 뭐냐 이거 너무 좋다. 네, 이런 반응까지 나오셨는데요.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게다가 귀한 노래까지도 이렇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분들과 함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히 전환길에게 비교당하는 사후모독을 당한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저술을 통해 전 세계 지성과 대중에게 크나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친일 친미적 식민사관과 반공 독재사관에 의해 억압당하던 한국의 지성인들은 E.H. 칸을 읽으면서 사료의 중요성 이상으로 역사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우리 민족 국가와 민주주의의 시선에서 한반도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선을 얻을 수 있었죠. 이것이 두려웠던 식민주의자들과 반민주주의자들은 E.H. 칸을 빨갱이로까지 낙인 찍었고요. 그의 책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E.H. 칸가 한국적 신우파, 이른바 이념도 근본도 없는 뉴라이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인용된다는 것도 참 기이한 격세지감을 불러일으키네요. E.H. 칸은 관점이 없는 사실의 조합이 역사가 아니라고 보았을 뿐 사실을 무시한 채 자의적 관점만을 강조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 그는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서로에게 필요하다. 사실이 없는 역사가들은 뿌리 없는 존재이며 공허하지만 반대로 역사가가 없는 사실들은 죽어 있을 뿐 무의미하다고 말한 바 있죠. 근대 서양 철학을 완성한 칸트가 합리론과 경험론을 통합하면서 언급한 바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는 명제와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은 역사적 사실의 단순 수집가와 역사가를 구별시켜주는 건 바로 그 사실들을 일반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일반화를 위해서 역사관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역사관이라는 건 그저 과거만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꿰뚫는 시선과 책임의식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역사가들은 그것을 의식하든 않든 미래를 뼛속까지 느끼고 있다. 과연 역사 강사 전환길이 그런 역사가 축에나 낄 수 있을까? 역사적 지식 측면에서는 전환길보다도 모자란 건국전쟁의 감독이나 그 영화를 추켜 세우면서 역사를 운운하는 야당 대표나 독립기념관장 자리와 국가인권위원회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을 뿐 제대로 교과서를 공부한 초등학생만큼도 역사를 모르는 저 기관장들이 과연 과거 사실의 한 조각이라도 현재와 미래를 꿰는 역사관의 일부라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뼛속까지 미래를 느끼기는커녕 기껏해야 뼛속까지 사익 추구적인 이들에 불과한 걸. 정준이의 논 34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